안녕하세요. 스킬로트입니다. 혹시 장애가 있는 남자와 결혼하면 평생 고생만 한다는 말 들어보셨나요? 저는 평범한 건축 현장 반장, 올해 30의 김지은입니다. 그런 제가 동네 사람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다리를 못 쓰는 남자와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총각과 결혼하기 위해 무려 1억 원이라는 전 재산을 쏟아부었습니다. 다들 제가 미쳤다고, 저 남자한테 단단히 홀렸다고 수군거렸죠. 하지만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바로 그 신혼 첫날 밤, 남편의 숨겨진 비밀을 알게 된 순간, 제가 속은 것이 아니라 인생 최고의 대박을 터뜨렸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제 나이면 벌써 아이 손잡고 다닐 때인데, 저는 남편이라고 부를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제가 못생기거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단 한 번의 배신이 남자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앗아갔기 때문입니다. 3년 전 저는 그림처럼 잘생긴 민준이라는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약속했지만 그가 제 가장 친한 친구와 바람을 피우는 현장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그 충격과 배신감에 모든 걸 버리고 강원도 산골 공사장에서 반년 동안 일만 하며 상처를 달랬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조용히 살았습니다. 누가 남자를 소개시켜줘도 거절하고 그저 일 끝나면 집에 와서 고양이 안고 잠드는 게 일상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서준 씨를 만났습니다. 서준 씨는 이웃 마을에 사는 총각으로 어릴 적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절었습니다. 제대로 걷지 못해 목발을 짚고 다녔고 허리가 늘 살짝 굽어 있어 동네 사람들은 그를 절름발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죠. 아, 서준이 착하긴 한데 다리를 저니까 누가 데려가겠어. 그런데 저는 그를 처음 본 순간부터 눈을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는 이장님의 부탁으로 옆 마을 친척집 지붕 수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창 사다리를 놓고 있는데 갑자기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허둥지둥 비를 피할 곳을 찾던 저에게 서준 씨가 집 안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이 비에 흠뻑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색한 몸짓으로 절 이끌어 처마 밑으로 데려갔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죠. 그렇게 비 맞으면 감기 걸려요. 집에 마른 수건 있는데 이걸로 좀 닦으세요. 저는 다리를 절면서도 흠뻑 젖은 채 저를 걱정하는 그를 보며 가슴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감정이 피어나는 걸 느꼈습니다. 그건 동정심도 연민도 아니었습니다. 요즘 세상에 보기 드문 따뜻한 인간미였죠. 그날 이후 저는 몰래 서준 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청혼한 여자가 몇 있었지만 부모님이 모두 거절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세히 알아보니 결혼을 거부한 건 바로 서준 씨 자신이었습니다. 자신은 다리를 저는 장애인이니 누구에게도 짐이 되고 싶지 않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정작 아픈 부모님의 식사와 약까지 살뜰히 챙기는 건 그였습니다. 마을 사람 모두가 서준 씨가 착하고 살림 잘하고 마음씨 고운 총각이라는 걸 알았지만 그저 다리 하나가 안타까울 뿐이었죠. 저는 그가 마음에 들어왔고 밤잠을 설치게 되었습니다. 한 달을 고민한 끝에 저는 쌀 한 가마니와 토종닭 몇 마리를 들고 서준 씨의 집을 찾아가 청혼했습니다. 서준 씨의 가족은 충격으로 말을 잃었고 동네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세상에 지은이가 미쳤나? 멀쩡한 여자가 왜 절름발이를 데려가? 무슨 꿍꿍이라도 한 거 아니야? 저희 어머니는 마루에 주저앉아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아이고 내 딸아, 왜 사서 고생을 하려느냐? 내가 남자가 없어서 저런 애를 데려와? 이 늙은 어미 속 터져 죽는 꼴을 보려고 그래. 저는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어머니를 보며 한마디 했습니다. 어머니,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가 선택한 사람도 사랑해 주세요. 어머니는 소리치셨습니다. 절름발이 사위라니, 동네 사람들한테 평생 놀림거리밖에 더 되겠냐? 온 세상 사람들 앞에서 등신이 되고 싶은 거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더 말해봤자 아무도 서준 씨를 향한 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할 테니까요. 몸은 조금 불편할지 몰라도 인격과 사랑하는 방식만큼은 누구보다 온전한 남자. 그게 바로 제가 본 서준 씨였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단단히 화가 나셔서 결혼식에도 오지 않으셨습니다. 일주일 동안 큰언니 댁에 계시면서 딸 얼굴도 보지 않으셨죠. 저는 지난 7년간 악착같이 모은 전 재산 1억 원을 털어 서준 씨에게 가장 멋진 결혼식을 선물해 주기로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를 하자 있는 상품처럼 보는 게 싫었습니다. 저는 군에서 가장 좋은 웨딩홀을 빌렸습니다. 순백의 턱시도를 맞추고 다리를 저는 그가 불편하지 않도록 특수 제작한 구두도 선물했습니다. 밴드를 부르고 클래식카로 웨딩카를 준비했습니다. 오직 그가 다른 사람들처럼 온전한 신랑이 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저를 미쳤다고 저주에 걸렸다고 했지만 저는 상관없었습니다. 신랑 대기실 문이 열리고 턱시도를 입은 서준 씨가 걸어 나오는 순간 제 세상은 멈췄습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제게 말했습니다. 제가 이런 날을 맞이할 거라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어요. 저는 서준 씨의 손을 꼭 잡고 속삭였습니다. 오늘부터 당신은 모든 걸 갖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갖지 못했던 것들까지 전부. 그날 결혼식장은 감동의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제 결혼을 반대하시던 친척 어르신들마저 눈시울을 붉히셨죠. 오직 제 어머니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제가 가장 기억하는 건 결혼식이 아니었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건 바로 신혼 첫날 밤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텅 빈 마당에는 노란 불빛 몇 개만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피로 연장은 제가 미리 정성껏 꾸며 두었습니다. 새하얀 침구, 은은한 장미꽃 향기, 향긋한 아로마 캔들까지. 저는 그날 밤이 우리 부부의 첫날 밤일 뿐만 아니라 서준 씨와 제 자신에게 주는 보상이 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떨렸습니다. 설렘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죠. 제가 그를 아프게 할까봐 이미 세상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은 이 남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줄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아 깍지 낀 두 손만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제 심장 소리가 귀에 들릴 정도였죠. 몇 분 뒤 서준 씨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옅은 아이보리색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다리를 저는 사람이 저렇게 멋있을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단정한 얼굴과 맑고 커다란 눈동자가 흐릿한 조명 아래 제 심장을 통째로 삼킬 듯 빛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걸 똑똑히 알 수 있었죠. 그는 목발에 의지에 한 걸음 한 걸음 힘겹게 균형을 잡으며 다가왔습니다. 침대 가까이 온 서준 씨는 주저앉지 못하고 우뚝 멈춰 섰습니다. 저는 조용히 다가가 그의 목발을 받아들고 제 옆에 앉혔습니다. 무서워요? 서준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밤이 올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걱정 말아요. 억지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당신이 편안하고 행복하면 그걸로 돼요. 그는 고마움과 부끄러움이 뒤섞인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려 자신의 장애를 감추려는 듯 잠옷 자락을 꽉 쥐었습니다. 저는 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귀 뒤로 넘겨주고 이마에 다정한 입맞춤을 하며 웃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말아요.
내가 사랑하는 건 건강하든 조금 불편하든 상관없이 서준 씨라는 사람 그 자체니까. 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저조차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서준 씨를 침대에 눕히려 할 때 제 손이 우연히 그의 아픈 다리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느낌이 이상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리를 저는 사람의 다리가 아니었습니다. 근육이 단단하고 피부는 매끄러웠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것처럼 가늘게 마르지도 않았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옷을 살짝 걷어올려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법에 걸린 사람처럼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다리는 완벽하게 정상이었습니다. 마비나 변형의 흔적도 흉터도 보조기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른 남자들처럼 건강하고 곧게 뻗은 아름다운 다리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서준 씨를 보았습니다. 당신, 다리 저는 거 아니었어? 서준 씨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습니다. 제가 다시 물었습니다. 말해봐요. 나 속인 거예요? 한참 뒤 그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해요.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어요. 당신이 정말 저와 결혼할 줄은. 결혼식 끝나고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저는 그의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설명해봐요. 왜 절름발이 행세를 한 거죠? 서준 씨는 참아왔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을 얻으려고 속인 게 아니에요. 저는 도망치고 있었어요.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도망? 누구한테서? 그가 눈물 젖은 얼굴로 저를 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를 죽이려고 했던 여자한테서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었죠. 제가 사랑한 남자가 절름발이 행세보다 훨씬 더 거대한 비밀을 숨기고 있었다니. 말해줘요. 사실을 알아야겠어요. 서준 씨는 겁에 질린 눈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지만 약속해 주세요. 절 버리지 않겠다고. 제 정체가 드러나면 그 사람이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제가 남편 한 사람을 맞이한 것이 아니라 그의 어두운 과거와 목숨을 위협하는 비밀까지 함께 맞이했다는 것을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 날 죽이려고 했어요. 서준 씨의 그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조각상처럼 미동도 없이 앉아 있었고 서준 씨는 벽을 향해 돌아누워 가녀린 어깨를 떨며 흐느꼈습니다. 저도 약한 사람은 아닙니다. 건축 현장에서 온갖 험한 일을 겪었고 거친 인부들과도 수없이 다퉈봤습니다. 공사장에서 돈을 떼는 불량배들과 맞선 적도 있었죠. 하지만 지금처럼 머릿속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딱한 운명을 가진 줄 알았던 남편이 사실은 살인자로부터 도망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니. 저는 서준 씨의 어깨에 손을 얹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숨기지 말고 전부 말해줘요. 이제 내가 당신 아내잖아요. 서준 씨가 돌아누웠고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얘기할게요. 하지만 무서워하거나 절 버리면 안 돼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깊은 숨을 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서준 씨의 본명은 이서준. 대전의 유복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부모님은 큰 가구 유통업체를 운영하셨죠. 어릴 때부터 서준 씨는 부족함 없이 자랐고 공부도 잘했으며 잘생기고 재능 있는 청년이었습니다. 22살 때 서준 씨는 한 광고 회사에 직원으로 입사했고 그곳에서 강은혜라는 여자를 만났습니다. 그보다 13살이 많았던 강은혜는 회사의 대표이사였고 아름답고
신사적이며 부유했습니다. 꿀처럼 달콤한 그녀의 말에 수많은 젊은 남자들이 빠져들었고 서준 씨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강은혜는 서준 씨를 순식간에 사로잡았습니다. 꽃과 선물을 보내고 최고급 레스토랑에 데려갔죠. 2달 만에 서준 씨는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강은혜가 이혼녀이고 나쁜 소문이 많다며 반대했지만 사랑의 눈이 먼 그는 아무것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끔찍한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준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중에야 그녀가 전 남자친구를 폭행해서 고소당한 적이 있고 정가도 있었지만 돈으로 입을 막았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믿지 않았어요. 누군가 그녀를 모함하는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녀와 동거를 시작하면서 지옥이 진짜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강은혜는 서준 씨의 휴대폰, 일정, 친구 관계까지 모든 것을 통제했습니다. 여자 직원에게까지 비정상적인 질투를 했고 화가 나면 물건을 부수고 서준 씨를 폭행했습니다. 서준 씨는 자신이 사랑으로 그녀를 바꿀 수 있을 거라 믿으며 견뎠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날이 갈수록 미쳐갔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마약을 밀매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서준 씨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도망치려고 했는데 그녀한테 들켰어요. 그날 그녀는 저를 방에 사흘 동안 가두고 굶겼고 제 머리를 벽에 쳐박았어요. 정말 죽는 줄 알았죠. 다행히 몰래 친한 형에게 연락이 닿았고 그 형이 경찰에 신고해줬어요. 하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그녀는 이미 도망친 뒤였어요. 저는 구조되었지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그녀가 절 찾을까봐 너무 무서웠어요. 경찰은 그녀가 다른 여러 사건으로 수배 중이라고 했죠. 그래서 부모님은 저를 외가가 있는 시골로 보냈어요. 이름도 바꾸고 오토바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척 절름발이 행세를 하며 숨어 지내기로 한 거예요. 제 복리를 배우며 조용히 살았죠. 누가 물으면 어릴 때부터 소아마비였다고 둘러댔어요. 그저 그녀가 잡힐 때까지 조용히 세월이 흐르기만을 바랐어요. 그는 애원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당신을 만날 줄은 몰랐던 거죠.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건 제 잘못이에요. 하지만 당신이 절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냥 이렇게 몇 년만 숨어 지내면 끝날 줄 알았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속에는 연민, 분노, 걱정이 뒤엉켜 있었고 그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당신과 결혼하려고 속인 게 아니에요. 정말 당신을 이 일에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저 제가 너무 외로웠을 뿐이에요. 저는 일어나 베란다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기운이 얼굴에 스쳤지만 머리는 여전히 뜨거웠습니다. 잠시 후 저는 침대로 돌아와 서준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나는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당신이 더 이상 도망치지 않고 새 인생을 살고 싶다면 내가 당신을 지켜줄게요. 그는 제 품에 안겨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그는 겁에 질린 도망자가 아니라 진짜 제 남편이 되었습니다. 결혼식 며칠 뒤 낯선 여자가 마을에 나타나 저희 집 대문 앞을 뚫어지게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제가 가장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고 며칠 뒤 저는 서준 씨와 함께 읍내 5일장에 갔습니다. 서준 씨는 습관처럼 목발을 짚고 있었고 저는 오토바이를 세워두고 그를 기다렸습니다. 그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죠. 고개를 돌려보니 정말이었습니다. 검은 선글라스와 모자를 푹 눌러 쓴 낯선 여자가
10m쯤 떨어진 전봇대에 기댄 채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칼날처럼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섬뜩한 기분에 저도 모르게 몸이 굳었죠. 장을 본 서준 씨가 채소 바구니를 들고 나왔을 때 그 여자는 담배를 한 모금 깊게 빨아들이고는 등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저기 검은 선글라스 낀 여자, 아는 사람이에요? 서준 씨는 그쪽을 보더니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들고 있던 채소 바구니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달려가 그를 부축했습니다. 왜 그래요? 서준 씨는 여자가 사라진 방향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아닐 거야. 그 사람일 리가 없어. 누구요? 강은혜. 그 여자가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정해요. 우선 집에 들어가 있어요. 내가 동네 사람들한테 저 사람이 누군지 한번 물어볼게요. 서준 씨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서둘러 집에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커튼까지 쳤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후 저는 마을 어기정자에 나가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때 우연히 최 씨 아저씨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어제 웬 낯선 여자가 지은이네 집을 묵고 다니더라. 말투는 서울말 같은데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서 얼굴은 잘 안 보이고 어딘가 음침했어. 저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희 집을요? 응. 뭔가 이상해서 안 가르쳐줬지. 근데 듣자 하니 유치원 근처에서도 어슬렁거리는 걸 본 사람이 있다더군. 누굴 찾는 건지 원. 저는 식은땀이 흘렀고 곧장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준 씨는 여전히 방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문이 조금이라도 열리면 비명을 지를 것처럼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문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서준 씨, 만약 그 여자가 맞다면 내가 처리할게요. 당신은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서준 씨는 제 어깨에 얼굴을 묻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무서워요. 그 사람이 당신까지 해칠까봐. 그 사람은 돈도 많고 따르는 사람도 많아요. 당신은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저는 그를 다독였습니다. 그동안 두려움 속에서 살았겠지만 이젠 아내도 있고 집도 있어요.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돼요. 정말 그녀가 맞다면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용없을 거예요. 그녀가 여기까지 찾아왔다는 건 날 다시 잡아가거나 아예 없애버리겠다는 뜻이에요. 날 가만두지 않을 거라고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당신이 여기 있는 걸 알았을까요? 예전 사람과 연락한 적이 있어요? 서준 씨는 잠시 멈칫하더니 휴대폰을 꺼내 문자 메시지 하나를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절름발이가 아닌 건 알고 있다. 도망쳐봤자 소용없어. 내 아내는 널 지켜주지 못할 거다.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발신자 번호 표시 제한으로 온 문자였습니다. 이거 언제 받았어요? 오늘 아침. 시장 가기 전에요. 저는 휴대폰을 쥔 손을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미 서준 씨를 감시하고 있었고 우리가 결혼한 날의 마처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서준 씨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까지 위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요. 이혼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요. 대신 제발 날 찾지 말아주세요. 제가 사라질게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그런 말하지 말아요, 서준 씨. 당신은 내 남편이야. 위험하다고 도망칠 거였으면 처음부터 결혼하지도 않았어. 당신 혼자 절대 안 보내. 그는 오열했습니다. 저는 불타는 심정으로 그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낮고 위협적인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내일 아닌데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하이, 그 절름발이 남편이랑 조용히 살고 싶으면 내일 새벽 5시에 마을 입구 정자나무로 혼자 나와. 안 그러면 누구 하나는 시체로 발견될 테니까. 전화는 그렇게 끊겼습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눈물 자국이 마르지 않은 채 잠든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건 단순한 사랑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문제였고 아내인 제가 맞서야만 했습니다. 수풀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머릿속은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정확히 55분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는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 가죽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늘씬한 키에 그녀는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듯 여유롭게 걸어왔지만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눈빛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가 지은인가? 당신은 누구죠? 그녀는 비웃으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나는 강은혜다. 서준이한테 내 이름 정도는 들었겠지. 저는 등 뒤에 쇠파이프를 더욱 꽉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왜 찾는 거죠? 그녀는 피식 웃으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마치 카페에라도 온 것처럼 태연했죠. 그 남자가 정말 너랑 결혼했다고? 그냥 숨바꼭질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여기 온 목적이나 말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것을 되찾으러 왔다. 저는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서준 씨는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설령 그랬다 해도 내가 그 더러운 짓을 한 날부터 넌 자격을 잃었어. 강은혜는 담배 연기를 깊게 빨아들인 뒤 으르렁거렸습니다. 꽤 많이 아는군. 서준이가 다 말해줬나 보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잘 들어. 그놈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내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걸 내놓지 않으면 너도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무서워할 것 같나? 서준 씨는 내 남편이고 난 끝까지 그를 지킬 거다. 감히 손 대려거든 내 시체부터 넘고 가야 할걸. 강은혜는 미친 사람처럼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조롱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죠. 내가 못할 것 같아? 넌 그냥 시골뜨기 건축 여자일 뿐이야. 내 손에 뭐가 있는지 넌 상상도 못할걸. 그녀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발밑에 던졌습니다. 안에는 저와 서준 씨의 결혼식 날 함께 장을 보던 날, 심지어 밤에 집으로 돌아가던 모습까지 담긴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멀리서 찍혔음에도 선명한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뭘 어쩔 셈이죠? 그녀는 새 담배에 불을 붙이며 낮지만 살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단해. 그놈이 훔쳐간 USB만 돌려받으면 돼. 거기엔 내가 높으신 분들과 거래한 자료가 전부 들어있거든. 경찰에 넘어가면 난 끝장이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USB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서준 씨는 저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어보고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이걸 말해줘요. 그 USB가 뭐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맞죠? 서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에 줄 수 없었어요. 거기엔 아주 높은 사람들 이름까지 들어 있어서 그게 알려지면 저희 가족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날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면 그 USB 나한테 줘요. 오늘 밤 경찰서로 갑시다. 서준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그걸 넘기면 그녀가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그녀가 당신을 죽일 거야. 난 그걸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당신 아내잖아.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고. 서준 씨는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아래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은색 USB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그것을 제게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에게 맡길게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이 순간부터 저와 서준 씨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판에 모든 것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여자한테 끌려다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준 씨, 짐 챙겨요. 군청에 가야겠어. 이걸 경찰에 넘기고 끝장을 봐야 해. 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굴 믿을 수 있죠? 만약 경찰 안에 그 사람 끈앞풀이 있다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동네에서는 인맥과 연줄이 어디에나 뻗어 있어서 누가 깨끗한 사람인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여자 손바닥에서 놀아날 뿐이에요. 모험을 해야 해. 저한테 아는 형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박현우 형사님이라고. 예전에 사기 사건 처리할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일단 그분께 먼저 연락해 볼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현우 형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냐? 네, 형사님. 저예요.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요. 아주 심각한 범죄 사건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저와 제 남편이 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래. 일단 와.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근데 조심해서 와. 우리가 지금 비밀리에 쫓고 있는 수배범이랑 관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준 씨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에요? 만약 저분마저 믿을 수 없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현우 형사님은 우리를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하고 문을 닫고 커튼까지 쳤습니다. 그는 내부 감시 카메라를 켠 뒤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증거를 보여줘봐.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서준 씨는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으로 현우 형사님의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었죠. 현우 형사님이 USB를 컴퓨터에 꽂고 첫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 화면에 나타난 내용에 우리 세 사람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USB 안에는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영상, 서명된 계약서, 스캔본, 거래 내역, 그리고 개인 수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소 5명의 지역 유력 인사들의 실명과 계좌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모두 강은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서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우연히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개인 자료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복사해두고 숨겼어요. 현우 형사님이 우리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핵폭탄이야. 잘못 건드리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님이 이걸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보관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게 발각되면 그 여자한테 바로 처리될 거야. 놈들은 내부에도 끈앞풀이 있거든. 그럼 경찰 안에도 그 여자 사람이 있다는 거군요. 현우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터 의심은 했는데 이제야 확실한 증거가 잡힌 거지. 하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도 단위가 아니라 중앙으로 바로 올려야 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고 시간이 필요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형사님이 원본을 가지세요. 저는 사본을 갖고 있겠습니다. 우리 둘 중 하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증거는 남을 수 있도록요. 현우 형사님은 저와 서준 씨를 차례로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오늘부터 너희 부부는 정말 조심해야 할 거야. 이제부터 그 여자는 협박이 아니라 진짜 행동에 나설 테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현관문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었지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지방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결혼사진 액자는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붉은 립스틱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마지막 경고다. 서준 씨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부르면서 머릿속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강은혜가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든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결혼한 지 며칠 만에 우리 부부는 도망, 협박, 생명의 위협까지 온갖 쓴맛을 다 봐야 했습니다. 그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끌어들여서. 그런 말하지 말아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당신 손 놓지 않을 거예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서준 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저는 즉시 자물쇠를 바꾸고 집 주변과 창문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죠.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너 미쳤니? 어떤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너랑 그 절름발이 사진을 내밀더구나. 내일 아닌데. 끼어들지 말라고 너한테 전화하라면서 지금 내 어미 목숨 갖고 장난하는 거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집에 찾아왔어요? 키 크고 양복 입은 여자가 검은 차를 타고 왔어. 말하는데 등골이 다 오싹하더라. 강은혜라는 명함을 주고는 비웃으면서 가버렸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는 제 어머니까지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여자가 어머니한테 뭘 하지는 않았고요. 아니, 하지만 똑똑히 말했어. 내가 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어미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지은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어머니, 얘기가 길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이번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 믿으라고?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남편 하나. 들여와서는
일주일도 안 돼서 온 집안을 위험에 빠뜨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 하지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어야 그 사람들이 제 남편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 수학이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일단 집으로 와라. 누가 옳고 그런지는 이제 따지지 않을 테니 와서 이 어미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여줘. 이러다 영영 못 보잖니? 저는 그날 밤 서준 씨를 데리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집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이미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서준 씨는 제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는 서준 씨를 끌어당겨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결혼을 반대했었다. 저는 서준 씨를 며칠간 어머니 댁에 머물게 하고 저는 다시 현우 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형사님, 이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싶어요. 강은혜, 그 여자를 끌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현우 형사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법은 있어. 하지만 넌 용기가 필요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기하지만 내가 용기를 낸다면 내가 함께 가주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우 형사님은 지도를 펼쳐 군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숲속의 별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강은의 일당의 아지트야. 몇 달간 감시해 본 결과 놈들은 여기서 거리낌 없이 자기들끼리 만나. 결정적인 순간에 녹음만 성공하면 놈들을 전부 엮어 넣을 수 있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협상하는 척 접근하라고요? 맞아. 강은혜한테 연락해서 USB를 안전과 맞바꾸고 싶다고 해. 몸에 녹음기를 달고 가는 거야. 우리는 멀리서 감시할 거고 만약 그 여자가 자기 입으로 범죄 사실을 털어놓으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가보죠. 현우 형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큰 판에는 큰 위험이 따르는 법이야. 하지만 성공하면 넌 서준이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게 될 거다. 저는 차 안에서 거칠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셔츠 안쪽에는 현우 형사님이 붙여준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죠. 오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저와 서준 씨를 영원히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 형사님은 조수석에 앉아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 뒤에는 사복 차림의 형사 3명이 탄 다른 차가 바짝 따라붙고 있었죠. 지은아, 정말 괜찮겠냐? 현우 형사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네. 더 이상 도망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형사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한 말 기억해. 절대 흥분하지 말고 경찰 얘기도 꺼내지 마. 그냥 남편의 안전을 위해 USB를 거래하고 싶은 것처럼 행동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끌어내는 게 중요해. 우리는 멀리서 전부 녹음하고 촬영할 거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숲 가장자리에 고립된 거대한 별장이 보였습니다. 붉은 나무 대문과 사맵는 좋게 넘어 보이는 철문이 마치 악마의 소굴처럼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죠.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은혜는 이미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와인잔을 든 채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감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의 뒤에는 검은 안경을 쓴 거구에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데? 서준이의 새 아내 나을지래.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약속대로 왔소. 조용히 얘기하고 싶군. 강은혜는 맞은편 돌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난 정면 승부하는 여자가 마음에 들거든. 저는 자리에 앉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치길 원치 않소. 내 남편은 지금 충격으로 쓰러져 있고 나도 더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안을 하러 왔지. 말해봐. USB를 주겠소. 대신 당신도 우리 부부 사진이나 정보들을 전부 삭제하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이걸로 모든 걸 끝내는 거요. 강은혜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할 것 같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들어있는지 알아? 그걸 너한테 줬다가 내용이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내가 그렇게 어리석을 것 같아?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요. 당신은 원하는 걸 얻고 나는 평화를 얻고 공평한 거래지. 강은혜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배짱 하나는 두둑하군. 하지만 난 내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 믿지 않아.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 마음이요. USB는 가져왔으니 확인해 보겠소. 저는 현우 형사님이 미리 준비해준 가짜 USB, 즉 텅 빈 복제품을 꺼냈습니다. 강은혜가 손짓하자 저는 그것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에 USB를 꽂고 내용물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날 바보로 하나?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진짜를 그냥 들고 올 만큼 어리석진 않소. 안전이 보장되면 그때 넘기겠소. 강은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그럼 안전을 보장해주지. 그녀가 손뼉을 2번 치자 부하 하나가 검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이 벗겨지자 그곳에는 손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 강은혜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내 어미는 죽는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가 혈관을 태울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섣불리 움직이면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꿍꿍이지 다 알아. 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조용히 살고 싶으면 USB를 내놔. 그럼 내 어미를 돌려주지. 아니면 이 동네 전체가 장례식장이 될 줄 알아? 저는 치미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멀리서 이어폰을 통해 신호가 왔습니다. 현우 형사님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USB를 내놓으면 내 어미를 돌려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납치, 협박, 강요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은혜는 제게 다가와 몸을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덤벼? 내가 고개만 까닥하면 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날 시험하지 마. 그러고는 미친 듯이 웃으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좋아. 저 늙은 할멈을 더 꽉 묶어 별로 끌고 가. 오늘 안에 모든 걸 끝내버릴 테니까.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은혜 일당이 반응하기도 전에 경찰 특공대가 별장을 덮쳤습니다. 현우 형사님이 앞장서서 소리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손 머리 위로. 경찰이다. 강은혜는 도망치기도 전에 2명의 형사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히 구출되었고 제품에 안겨 서럽게 우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우 형사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지은아. 전부 녹음됐어. 놈은 완벽하게 덫에 걸렸어. 강은의 일당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원본 USB가 제출되었고 내용을 확인한 상부기관은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범죄 조직 구성, 납치 및 살인 협박 혐의로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은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고 그날 밤 구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지만 한결 평온해진 모습이셨죠.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드려서. 어머니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서준이와의 결혼을 반대했지. 그 애가 널 속인 줄 알았어. 하지만 가장 용감했던 건 바로 그 아이였더구나. 서준이가 아니었다면 너도 이렇게 큰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게다. 강은혜의 체포 소식은 일주일 내내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그녀와 연루된 지역의 여러 공무원과 기업인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별장은 압수수색 후 폐쇄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옆마을의 다리저는 총각 모두에게 비웃음과 동정의 대상이었던 그가 사실은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핵심 열쇠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1억 원을 들여 하자 있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손가락질 받던 저 건축. 현장 반장은 졸지에 의로운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과 의미를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의 편견을 깨고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이다라고 확신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 스킬노트가 들려드릴 더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각자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수풀에서 나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고 머릿속은 끊어질 듯 팽팽했습니다. 정확히 55분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 제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여자는 검은 모자와 선글라스, 가죽 재킷 차림이었습니다. 늘씬한 키에 그녀는 마치 산책이라도 나온 듯 여유롭게 걸어왔지만 선글라스를 벗은 그녀의 눈빛은 제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내가 지은인가? 당신은 누구죠? 그녀는 비웃으며 선글라스를 벗었습니다. 나는 강은혜다. 서준이한테 내 이름 정도는 들었겠지. 저는 등 뒤에 쇠파이프를 더욱 꽉 쥐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남편은 왜 찾는 거죠? 그녀는 피식 웃으며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습니다. 마치 카페에라도 온 것처럼 태연했죠. 그 남자가 정말 너랑 결혼했다고? 그냥 숨바꼭질하는 줄 알았는데. 저는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 상관없어. 여기 온 목적이나 말해.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내 것을 되찾으러 왔다. 저는 경멸하듯 웃었습니다. 서준 씨는 내 것이 아니야. 그리고 설령 그랬다 해도 내가 그 더러운 짓을 한 날부터 넌 자격을 잃었어. 강은혜는 담배 연기를 깊게 빨아들인 뒤 으르렁거렸습니다. 꽤 많이 아는군. 서준이가 다 말해줬나 보지.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녀가 한 글자 한 글자 힘주어 말했습니다. 잘 들어. 그놈은 너무 많은 걸 알고 있어. 내가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 증거를 갖고 있다고. 그걸 내놓지 않으면 너도 같은 꼴을 당하게 될 거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무서워할 것 같나? 서준 씨는 내 남편이고 난 끝까지 그를 지킬 거다. 감히 손 대려거든 내 시체부터 넘고 가야 할걸. 강은혜는 미친 사람처럼 비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조롱과 광기가 뒤섞여 있었죠. 내가 못할 것 같아? 넌 그냥 시골뜨기 건축 여자일 뿐이야. 내 손에 뭐가 있는지 넌 상상도 못할걸. 그녀는 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제 발밑에 던졌습니다. 안에는 저와 서준 씨의 결혼식 날, 함께 장을 보던 날, 심지어 밤에 집으로 돌아가던 모습까지 담긴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감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멀리서 찍혔음에도 선명한 사진들을 보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뭘 어쩔 셈이죠? 그녀는 새 담배에 불을 붙이며 낮지만 살기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간단해. 그놈이 훔쳐간 USB만 돌려받으면 돼. 거기엔 내가 높으신 분들과 거래한 자료가 전부 들어있거든. 경찰에 넘어가면 난 끝장이야. 저는 멈칫했습니다. USB 이야기는 처음 들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넋이 나간 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끓이던 서준 씨는 저를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왜 그래요? 어디 다쳤어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서류 봉투를 식탁에 던졌습니다. 그가 봉투를 열어보고는 입술이 파랗게 질린 채 사시나무처럼 떨었습니다. 어떻게 이걸 말해줘요. 그 USB가 뭐예요? 당신이 갖고 있는 거 맞죠? 서준 씨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경찰에 줄 수 없었어요. 거기엔 아주 높은 사람들 이름까지 들어 있어서 그게 알려지면 저희 가족 모두 무사하지 못할 것 같았어요. 저는 그를 보았습니다. 날 믿어요? 안 믿어요? 믿는다면 그 USB 나한테 줘요. 오늘 밤 경찰서로 갑시다. 서준 씨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안 돼요. 그걸 넘기면 그녀가 당신을 죽일 거예요. 그녀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걸 갖고 있으면 그녀가 당신을 죽일 거야. 난 그걸 용납할 수 없어. 내가 당신 아내잖아. 더는 도망치지 않아도 된다고. 서준 씨는 눈물 젖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장 맨 아래 낡은 나무 상자 속에서 은색 USB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그것을 제게 건네며 속삭였습니다. 당신에게 맡길게요. 만약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절망하지 말아주세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이 순간부터 저와 서준 씨에게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도박판에 모든 것을 던진 것이었습니다. 지금 행동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그 여자한테 끌려다닐 거라는 걸 알았습니다. 서준 씨, 짐 챙겨요. 군청에 가야겠어. 이걸 경찰에 넘기고 끝장을 봐야 해. 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굴 믿을 수 있죠? 만약 경찰 안에 그 사람 끈앞풀이 있다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 질문은 비수처럼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우리 같은 작은 동네에서는 인맥과 연줄이 어디에나 뻗어 있어서 누가 깨끗한 사람인지 장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믿지 못하면 우리는 영원히 그 여자 손바닥에서 놀아날 뿐이에요. 모험을 해야 해. 저한테 아는 형사님이 한 분 계세요.
박현우 형사님이라고. 예전에 사기 사건 처리할 때 도움을 주셨던 분인데 일단 그분께 먼저 연락해 볼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현우 형사님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은이냐? 네, 형사님. 저예요.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요. 아주 심각한 범죄 사건에 대한 증거를 갖고 있는데 저와 제 남편이 가서 신고하려고 합니다. 그래. 일단 와. 직접 만나서 얘기하자. 근데 조심해서 와. 우리가 지금 비밀리에 쫓고 있는 수배범이랑 관련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저는 전화를 끊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서준 씨가 올려다보며 물었습니다. 믿을 만한 분이에요? 만약 저분마저 믿을 수 없다면 우리에겐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 현우 형사님은 우리를 별도의 조사실로 안내하고 문을 닫고 커튼까지 쳤습니다. 그는 내부 감시 카메라를 켠 뒤 엄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은아, 증거를 보여줘봐. 저는 USB를 건넸습니다. 서준 씨는 여전히 의심 가득한 눈으로 현우 형사님의 모든 움직임을 쫓고 있었죠. 현우 형사님이 USB를 컴퓨터에 꽂고 첫 번째 폴더를 열었을 때 화면에 나타난 내용에 우리 세 사람은 모두 할 말을 잃었습니다. USB 안에는 수십 개의 녹음 파일과 영상, 서명된 계약서, 스캔본, 거래 내역, 그리고 개인 수첩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최소 5명의 지역 유력 인사들의 실명과 계좌번호까지 포함되어 있었죠. 모두 강은혜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서준 씨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녀가 술에 취해 잠들었을 때 우연히 발견했어요. 처음엔 그냥 개인 자료인 줄 알았는데 내용을 보고 너무 무서워서 복사해 두고 숨겼어요. 현우 형사님이 우리를 돌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건 핵폭탄이야. 잘못 건드리면 우리 모두 죽을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하죠? 제가 물었습니다. 형사님이 이걸 보관해 주실 수 있나요? 보관은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이걸 갖고 있다는 게 발각되면 그 여자한테 바로 처리될 거야. 놈들은 내부에도 끈앞풀이 있거든. 그럼 경찰 안에도 그 여자 사람이 있다는 거군요. 현우 형사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부터 의심은 했는데 이제야 확실한 증거가 잡힌 거지. 하지만 이 사건을 제대로 파헤치려면 도 단위가 아니라 중앙으로 바로 올려야 해. 그 과정이 쉽지는 않을 거고 시간이 필요해. 제가 말했습니다. 그럼 형사님이 원본을 가지세요. 저는 사본을 갖고 있겠습니다. 우리 둘 중 하나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증거는 남을 수 있도록요. 현우 형사님은 저와 서준 씨를 차례로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다. 하지만 오늘부터 너희 부부는 정말 조심해야 할 거야. 이제부터 그 여자는 협박이 아니라 진짜 행동에 나설 테니까. 그날 밤 집에 돌아왔을 때 저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챘습니다. 현관문 자물쇠가 부서져 있었고 문은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없어진 물건은 없었지만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는 지방이 갈기갈기 찢겨 있었고 결혼사진 액자는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붉은 립스틱으로 이렇게 쓰여 있었죠. 마지막 경고다. 서준 씨는 비명을 지르며 그 자리에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저는 구급차를 부르면서 머릿속이 불타는 것 같았습니다. 강은혜가 메시지를 보내온 것이었습니다. 나는 언제든 내 집에 들어갈 수 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결혼한 지 며칠 만에 우리 부부는 도망, 협박, 생명의 위협까지 온갖 쓴맛을 다 봐야 했습니다. 그가 희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나 때문에 당신까지 끌어들여서.
그런 말 하지 말아요. 내가 선택한 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당신 손 놓지 않을 거예요. 그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고 눈에서는 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날 밤 서준 씨를 집으로 데려온 뒤 저는 즉시 자물쇠를 바꾸고 집 주변과 창문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을 대비해 호신용 스프레이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녔죠. 하지만 숨 돌릴 틈도 없이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습니다. 지은아, 너 미쳤니? 어떤 여자가 우리 집에 찾아와서 너랑 그 절름발이 사진을 내밀더구나. 내일 아닌데. 끼어들지 말라고 너한테 전화하라면서 지금 내 어미 목숨 갖고 장난하는 거야?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누가요? 누가 집에 찾아왔어요? 키 크고 양복 입은 여자가 검은 차를 타고 왔어. 말하는데 등골이 다 오싹하더라. 강은혜라는 명함을 주고는 비웃으면서 가버렸어.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 여자가 이제는 제 어머니까지 공격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그 여자가 어머니한테 뭘 하지는 않았고요. 아니, 하지만 똑똑히 말했어. 내가 그 물건을 내놓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내 어미도 무사하지 못할 거라고. 지은아, 너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 저는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목이 메어왔죠. 어머니, 얘기가 길어요. 하지만 제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에요. 이번 한 번만 절 믿어주세요. 믿으라고? 내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니? 어디서 굴러먹었는지도 모를 남편 하나. 들여와서는 일주일도 안 돼서 온 집안을 위험에 빠뜨려. 저는 어머니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니까요. 하지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제가 죽어야 그 사람들이 제 남편을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그렇게 되길 바라세요? 수화기 넘어 잠시 침묵이 흘렀고 어머니가 흐느끼셨습니다. 일단 집으로 와라. 누가 옳고 그런지는 이제 따지지 않을 테니 와서 이 어미 얼굴이라도 한 번 더 보여줘. 이러다 영영 못 보잖니? 저는 그날 밤 서준 씨를 데리고 어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놀랍게도 집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이미 처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저희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저를 보자 어머니는 어린아이처럼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어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서준 씨는 제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머니는 서준 씨를 끌어당겨 어깨에 손을 얹으셨습니다. 내가 너희 결혼을 반대했었다. 저는 서준 씨를 며칠간 어머니 댁에 머물게 하고 저는 다시 현우 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형사님, 이제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습니다. 정면으로 맞서 싸우고 싶어요. 강은혜, 그 여자를 끌어낼 방법이 없을까요? 현우 형사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방법은 있어. 하지만 넌 용기가 필요할 거야.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서 포기하지만 내가 용기를 낸다면 내가 함께 가주마.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겠습니다. 현우 형사님은 지도를 펼쳐 군에서 30km 정도 떨어진 숲속의 별장을 가리켰습니다. 여기가 강은혜 일당의 아지트야. 몇 달간 감시해 본 결과 놈들은 여기서 거리낌 없이 자기들끼리 만나. 결정적인 순간에 녹음만 성공하면 놈들을 전부 엮어 넣을 수 있어.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제가 협상하는 척 접근하라고요? 맞아. 강은혜한테 연락해서 USB를 안전과 맞바꾸고 싶다고 해. 몸에 녹음기를 달고 가는 거야. 우리는 멀리서 감시할 거고 만약
그 여자가 자기 입으로 범죄 사실을 털어놓으면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될 거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좋습니다. 끝까지 가보죠. 현우 형사님이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큰 판에는 큰 위험이 따르는 법이야. 하지만 성공하면 넌 서준이를 구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썩은 뿌리를 뽑아내는 게 될 거다. 저는 차 안에서 거칠게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셔츠 안쪽에는 현우 형사님이 붙여준 초소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죠. 오늘 내딛는 한 걸음 한 걸음이 마치 지뢰밭을 걷는 것 같았습니다.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저와 서준 씨를 영원히 갈라놓을 수 있었습니다. 현우 형사님은 조수석에 앉아 망원경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우리 뒤에는 사복 차림의 형사 3명이 탄 다른 차가 바짝 따라붙고 있었죠. 지은아, 정말 괜찮겠냐? 현우 형사님이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죠. 네. 더 이상 도망치며 살고 싶지 않습니다. 형사님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내가 한 말 기억해. 절대 흥분하지 말고 경찰 얘기도 꺼내지 마. 그냥 남편의 안전을 위해 USB를 거래하고 싶은 것처럼 행동해. 최대한 많은 정보를 끌어내는 게 중요해. 우리는 멀리서 전부 녹음하고 촬영할 거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눈앞에는 숲 가장자리에 고립된 거대한 별장이 보였습니다. 붉은 나무 대문과 삼앱는 좋게 넘어 보이는 철문이 마치 악마의 소굴처럼 음산한 기운을 풍기고 있었죠. 철문이 자동으로 열리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은혜는 이미 마당에 앉아 있었습니다. 다리를 꼬고 와인잔을 든 채 마치 재미있는 연극을 감상하는 듯한 표정이었죠. 그녀의 뒤에는 검은 안경을 쓴 거구의 남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빠른데? 서준이의 새 아내 나을지래. 저는 마른 침을 삼키며 애써 평정을 유지했습니다. 약속대로 왔소. 조용히 얘기하고 싶군. 강은혜는 맞은편 돌의자를 가리켰습니다. 앉아. 난 정면 승부하는 여자가 마음에 들거든. 저는 자리에 앉아 그녀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다치길 원치 않소. 내 남편은 지금 충격으로 쓰러져 있고 나도 더는 불안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래서 제안을 하러 왔지. 말해봐. USB를 주겠소. 대신 당신도 우리 부부 사진이나 정보들을 전부 삭제하고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시오. 이걸로 모든 걸 끝내는 거요. 강은혜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비웃었습니다. 그렇게 간단할 것 같나?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이름이 들어있는지 알아? 그걸 너한테 줬다가 내용이 새어나가면 우리 모두 끝장이야. 내가 그렇게 어리석을 것 같아? 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이요. 당신은 원하는 걸 얻고 나는 평화를 얻고 공평한 거래지. 강은혜는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더니 와인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배짱 하나는 두둑하군. 하지만 난 내가 순순히 물러날 거라 믿지 않아. 믿든 안 믿든 그건 당신 마음이요. USB는 가져왔으니 확인해 보겠소. 저는 현우 형사님이 미리 준비해준 가짜 USB, 즉 텅 빈 복제품을 꺼냈습니다. 강은혜가 손짓하자 저는 그것을 건넸습니다. 그녀가 노트북에 USB를 꽂고 내용물이 비어 있는 것을 확인하자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날 바보로 하나? 저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진짜를 그냥 들고 올 만큼 어리석진 않소. 안전이 보장되면 그때 넘기겠소. 강은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좋아. 그럼 안전을 보장해주지. 그녀가 손뼉을 2번 치자 부하 하나가 검은 천으로 덮인 무언가를 끌고 나왔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천이 벗겨지자 그곳에는 손이 묶이고 입에 재갈이 물린 채 눈이 퉁퉁 붓도록 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엄마, 강은혜가 손짓하며 말했습니다. 가만히 있어. 움직이면 내 어미는 죽는다.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었습니다. 분노가 혈관을 태울 것 같았죠. 하지만 제가 섣불리 움직이면 어머니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무슨 꿍꿍이지 다 알아. 나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라고. 조용히 살고 싶으면 USB를 내놔. 그럼 내 어미를 돌려주지. 아니면 이 동네 전체가 장례식장이 될 줄 알아? 저는 치미는 분노를 삼켰습니다. 멀리서 이어폰을 통해 신호가 왔습니다. 현우 형사님이 모든 대화를 녹음하고 있다는 뜻이었죠. USB를 내놓으면 내 어미를 돌려주겠다는 그 말 한마디만으로도 납치, 협박, 강요죄가 성립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강은혜는 제게 다가와 몸을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내가 뭔데 나한테 덤벼? 내가 고개만 까닥하면 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날 시험하지 마. 그러고는 미친 듯이 웃으며 부하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좋아. 저 늙은 할멈을 더 꽉 묶어 별로 끌고 가. 오늘 안에 모든 걸 끝내버릴 테니까. 바로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강은혜 일당이 반응하기도 전에 경찰 특공대가 별장을 덮쳤습니다. 현우 형사님이 앞장서서 소리쳤습니다. 모두 엎드려. 손머리 위로. 경찰이다. 강은혜는 도망치기도 전에 2명의 형사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어머니는 무사히 구출되었고 제품에 안겨 서럽게 우셨습니다. 저는 그제야 긴 한숨을 내쉬며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현우 형사님이 다가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잘했다, 지은아. 전부 녹음됐어. 놈은 완벽하게 덫에 걸렸어. 강은혜 일당은 모두 경찰서로 연행되었습니다. 원본 USB가 제출되었고 내용을 확인한 상부기관은 마약 밀매, 자금 세탁, 범죄 조직 구성, 납치 및 살인 협박 혐의로 공식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강은혜는 더 이상 빠져나갈 길이 없었고 그날 밤 구속되었습니다. 어머니는 병원 침대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손목에는 밧줄에 묶였던 자국이 시퍼렇게 남아 있었지만 한결 평온해진 모습이셨죠. 저는 어머니 곁에 앉아 손을 잡았습니다. 죄책감이 온몸을 짓눌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이런 일까지 겪게 해드려서. 어머니는 저를 보며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서준이와의 결혼을 반대했지. 그 애가 널 속인 줄 알았어. 하지만 가장 용감했던 건 바로 그 아이였더구나. 서준이가 아니었다면 너도 이렇게 큰 일을 해내지 못했을 게다. 강은혜의 체포 소식은 일주일 내내 뉴스에 대서특필되었습니다. 그녀는 수많은 죄목으로 기소되었고 그녀와 연루된 지역의 여러 공무원과 기업인들도 줄줄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별장은 압수수색 후 폐쇄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며칠 동안 그 이야기로 떠들썩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옆마을의 다리저는 총각 모두에게 비웃음과 동정의 대상이었던 그가 사실은 거대한 범죄 조직을 무너뜨린 핵심 열쇠였다는 것을요. 그리고 1억 원을 들여 하자 있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손가락질 받던 저 건축. 현장 반장은 졸지에 의로운 영웅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감동과 의미를 느끼셨다면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혹시 여러분도 주변의 편견을 깨고 진정한 사랑을 선택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떤 순간에 이 사람이다라고 확신하셨나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을 잊지 마시고 앞으로 저희 스킬노트가 들려드릴 더 감동적이고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기대해 주세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항상 건강하시고 각자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